신상 언박싱. 제작진이 엄선해 여러분들께 언박싱 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방송 진행하면서요, 어떤 것보다 이 언어 감수성에 민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언어 감수성, 근데 이 개념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 언어 감수성이라는 게 뭔지, 왜 이걸 키워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는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기도 한데요. 언어의 높이뛰기. 이 책의 저자 고려대 신지영 교수와 함께 오늘 신상 언박싱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이 스튜디오가 낯익으시죠, 아주. 네, 아주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편안하시죠. 왜 편안하시죠? 사실은요, 이 스튜디오가 제가 처음 방송을 했던 스튜디오예요. 생방송으로 무려 1시간을 해서 제가 첫 번째 방송인데. 교수님 인생의 첫 번째 방송인데. 맞습니다. 2018년에 제가 언어의 줄다리기를 내고 이 방송에 이제 당신의 전성기라는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그 PD가 누구였죠? 저였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저는 제 입으로 대자요. 저였어요. 네네네.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언어의 줄다리기. 그때 1시간 하셨고. 네,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걸 시작으로 교수님 지금 YTN 라디오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연을 맺고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한 달에 첫 번째 고정을 이제 맞아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사실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요즘 MBC에서도 다른 방송국은 홍보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아주 다양하게 요즘 교수님을 찾는 시대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왜 교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분인지는 이 책을 언박싱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먼저 교수님 언어학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국어 선생님 이것만 알지 네네. 언어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국어학자도 맞고 언어학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중에서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을 국어학자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영어학자가 되겠죠. 하지만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언어학자라고 하는데요. 언어에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사실은 원래 전공은 소리예요. 소리. 네. 언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형태와 의미가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호체계 이렇게 배웠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언어학자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소통 능력 향상에 힘을 보태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고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언어학자로서 왜 이 소통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진보하는데,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학자면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사회와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쓰면 그 안에서 논문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회적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언어학자로서 어떤 접점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높여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언어 능력이 높아지면 행복하다. 이 문장의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더 가깝게 체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어 능력을 올리기 위해 교수님이 탁 집은 게 바로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예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여러분 언어 능력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건데 언어 감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좀 어려운 정의를 해볼까요? 아니면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어려운 말을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내 언어에 잘 담겨 있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언어를 생각해보고 내 말을
뒤돌아서 살피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언어 감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언어에 민감해지려 한 거. 이게 이제 언어 감수성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 그릇이 언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릇이 남들 보기에도 예쁜가? 네. 그리고 이 그릇이 튼튼한가? 내 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네. 뭐 좀 새는 게 없나? 이렇게 내 그릇을 살펴보는 일. 좋은 비유인데요. 네네. 또 그릇이 예쁘기만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건 기능이 잘 맞는지. 튼튼해야죠. 새지 그렇죠. 않고.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는 어떤 그릇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 그릇에 혹은 도구라고도 하죠. 언어는 네. 그 도구가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잘 담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도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언어 감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어 감수성이 무언지 배웠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 책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언어의 숨은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작업을 네. 취미처럼 네. 놀이처럼 발굴해서 네. 주변의 지인들과 나누게 되었다 하셨는데 네. 언어의 숨은 이데올로기 이 어려운 말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언어라 이데올로기라는 게 우리가 그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구성원들이 공유한 사상이나 이념 체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에 그러니까 그 사람 언어라는 게 또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언어에 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바뀌고 그런데 언어는 학습되면 고착되는 성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하고 언어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혼이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 미혼이나 기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옛날에 사람이란 태어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이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혼,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기혼, 했거나로 나누는 거죠. 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사상이나 이념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표현들을 우리가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내 생각이 과연 내가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언어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 쓰는 말, 언어 이걸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집단이 쓰는 그렇죠. 언어를 보면 그 집단의 수준, 맞습니다. 그 집단의 감수성을 알 수 있는 정확합니다. 거니까. 정확합니다. 음. 그러니까 불과 한 1, 20년 전에 신문이나 기사들을 보면 네. 굉장히 다른 감수성으로 써 있구나. 맞아요. 우리가 그만큼 진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20년적 감수성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내 생각이 정말 내 언어에 잘 담겨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예민하게 해보자. 네. 이게 제가 책에서 강조했던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 장애에 관련된 용어 생각하시면 금방 그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의 맹인 네, 이건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그쵸. 바꿨고 뭐 그쵸. 귀머거리 이런 맞습니다. 건 청각 장애인. 이제 그렇죠.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벙어리 장갑은 네, 뭐 손모아 장갑, 손모아 장갑. 엄지 장갑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장애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언어에 담긴 많은 이데올로기들을 지금도 네. 찾아내고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음. 우리가 그만큼 진보했으면 맞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만큼 따라와 진보할 수 줘야죠.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에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볼 텐데 네. 10가지 강의로 이 책에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어렵고 제가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 몇 개만 네. 골라봤습니다. 먼저 민낯. 네. 이 민낯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지셨다고 하는데 왜 불편해지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불편해지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한 꼭지에 담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낯이 왜 문제지? 음. 저는 화장을 안 하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조금 이제 했습니다만, 네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네. 화장을 안 한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난다. 민낯이 드러나는 게 왜 문제일까? 그거는 어떤 그 생각을 담고 있는 있을까? 표현일까? 아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민낯이 화장을 안 한 얼굴 사전적 의미인데 그쵸. 이 그쵸. 사전적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사는. 그러니까 뭐 네. 우리 사회나 혹은 누군가의 숨겨진 실체가 드러날 그렇죠. 때 쓰는데 그럼 왜 민낯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이지? 부정적이지? 민낯은 그냥 난데 그럼 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민낯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화장한 것도 부정적인 거로 보더라고요. 아하. 분식회계나 이렇게. 맞아요. 화장하는 그렇죠.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분식회계가. 가리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낯도 부정적이고. 문제를 삼네? 이게 왜 이러지? 아하.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화장을 하는 것. 누구의 행위인가?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대부분 여성의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그 화장 민낯 같은 경우도 이제 성별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가 여성이 화장한 것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쓴 사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의 관점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이 말이 괜찮은 건가? 우리가 민낯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또 여성이 화장한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주리의 관점을 담은 언어 표현은 학습을 통해 굳어지면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네. 그리고 일상이 되면 문제의식은 쉽게 마비되어 버린다. 네. 언어 표현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다.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렵지만 교수님도 언어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렇죠. 일상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쓰는 그렇죠. 단어들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민낯? 이게 왜 이런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 하다 보니 이게 성별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네. 거기까지 생각의 전개가 되신 거예요. 네. 그 여성을 향한 언어 이데올로기 문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언론에서 이 여사 붙이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셔서 저 이 부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이 부분도 좀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사라는 말에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여사를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네. 한결에 아주 그 여사 표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언론에서 이제 여사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고 어떻게 과거에 쓰였으며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꼭지였어요. 보통 우리가 여사라는 말을 대통령의 부인을 말할 때 많이 여사라고 쓰잖아요.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대체로 현재는 좀 유명인의 배우자가 배우자. 여성인 경우 네네. 그 여성이 직업이 특별히 없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여사를 쓰죠. 그게 현재인데 이 여사는 1700년대에 원래 영국에서 블루 스토킹이라고 여성 지식인 그룹이 있었어요. 파란 스타킹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타킹 색깔이 아닌데 네. 그렇게 이제 파란 스타킹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죠. 그게 이제 1800년대에 일본으로 오면서 일본에서 여사라고 블루 스토킹이라는 그룹을 여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 지식인 그룹이었네요. 그렇죠. 처음엔 여사가. 그래서 여사는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불렸어요. 네. 그게 1900년대 대한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여성을 존칭을 줄 때 여사라는 표현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여성이 어떤 직업을 그러니까 뭐 지식인이고 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사로 불렸어요. 무려 1960년대까지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은 이제 장관이다. 여성이 장관이다 그래도 누구누구 장관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임영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여성 장관이었고 여성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국회의원 임영신 여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심지어는 아마 아주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김활란이라는 총장이 네네. 있는데 그분을 여사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표현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박순천이라는 분이 당 총재까지 했거든요. 통합 야당의 총재이기도 했고 국회의원 5선이나 했던 분인데 그분도 박순천 여사라고 불렸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왜 여자에게만 특별히 여사라는 호칭이 붙여졌을까? 그게 이제 과거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뭔가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특별한 거다. 그렇죠. 특별한 호칭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까지 살짝 그렇게 쓰이다가 네. 현재 만약에 국회의원을 모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여성이에요. 그럼 그분을 누구누구 여사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저한테도 혼나죠. 그러니까요. 네. 김혜민 여사님, PD님이 아니라 혼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호칭은 결국 그 존재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면 사회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사의 현재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현재는 두 가지로 크게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이든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든 유명인의 배우자인데 좀 연세가 있고 한 50대쯤 돼야지 여사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직업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누구누구 여사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년의 여성인데 특별한 어떤 호칭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호칭으로 부를 만한 직업이 아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대면에서 부를 때 여사님 이렇게 부르죠. 네네. 그래서 아줌마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한결의 그 여사 논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사냐 씨냐가 문제가 아니다. 왜 여사냐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게 질문의 시작이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유명 정치인이든 누구든 배우자의 성별을 특정할 수 있게 표현할까? 누구의 부인, 누구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구나라고 고착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배우자의 그 성별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배우자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의 부인, 누구 여사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남자가 배우자라면 특별한 호칭이 없죠. 그렇네요. 뭐 그렇죠? 심상정 후보의 그렇죠. 남편분 이야기할 때나 그렇죠. 그분은 무슨 이사장이든지 아니면 뭐 누구 씨 이렇게 네네.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논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쯤 되게 곱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호칭,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호칭과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대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진짜 우리의 거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저희가 성별에 따른 언어 이데올로기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갑질이 담긴 언어.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뭐 김혜민 씨 들어오실게요. 이 말이 이상한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나오시는 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물건인데 하물며 그리고 또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메리카노가 높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물 존칭이다 하면서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왔어요. 뭐 신상품이세요라든지 2,000원이세요 이런 거는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지적을 한 거죠. 계속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말을 더 많이 듣게 될까? 이게 이제 질문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건 공손성의 요구 뒤에 숨은 일상의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가서 여쭤보면 그 점원들에게 여쭤보면 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 사물존대를 쓰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알아요. 그런데 가끔씩 오셔가지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러면 화내는 손님들이 있다. 근데 손님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겼구나. 와. 문법이 맞는 걸 알면서도 공손성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그 문법이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틀린 문법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엇을 의미할까?
뿐만 아니라 돌아누우실 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리을게요는 주어가 1인칭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나 공부할게요, 할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너 공부할게 이상하잖아요. 1인칭일 때만 리을게요를 쓰거든요. 그런데 돌아누우실게요 이상하죠. 네. 그거는 돌아누우세요. 명령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명령문을 쓴다는 건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굉장히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듣는 사람이. 네. 어디서 명령질이야?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서비스업에서 받으려는 게 네. 크고 외국 네. 어딜 가도 이렇게 서비스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네, 받고 네. 싶어하고 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 언어에 들어가 있다. 네. 그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 이쯤 되면 이 방송 들으면서 네. 아유 별걸 다 갖고 그러네 진짜 예민하게 구네 남들 다 그러고 살았어 네, 막 이런 네.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인터뷰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프로불편러가 돼야 언어 감수성이 생긴다. 맞습니다. 이거 왜 예민하게 굴어야 돼요? 우리 여기에. 네, 많이들 이렇게 시비를 걸죠. 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틀렸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틀렸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언어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원래 언어의 속성이에요. 배운 대로 써야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약속이니까. 그렇죠.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나 그렇게 배웠는데 배운 대로 했는데 왜 문제야? 이러니까 방어적인 그런 태도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뭐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뭐 되게 예민하게 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된다면 나 도대체 어떤 말을 써야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말도 안 된다, 저 말도 안 된다.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돼? 이 말이 꼭 이 말 없으면 우리 표현 못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질문을 바꿔야 답이 네.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의 표현력이 문제인 거예요. 아하. 이 표현이 없이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을까? 다른 표현은 안 될까? 맞아요. 네, 다른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언어라는 건 사실 계속 진화되고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20년 전에 쓰던 말 저 이상 안 맞아요. 쓰잖아요. 그때 없던 말 지금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력을 높이자. 여기에 총점을 둔다면 이 말도 안 된다, 저 말도 안 된다. 나하고 어떤 말을 써야 돼?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말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자 이런 말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몇 개 맞아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력을 높여서 우리가 과연 거기 그런 이념에 동조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 말 안 쓰고 다른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썼으니까 계속 쓰자. 전통을 우습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우리가 모든 전통이 정말 이어갈 전통이라면 모든 게 다 옳은가. 그렇죠. 왕조의 전통도 우린 단절했죠. 신분제 전통 단절했어요. 그런데 왜 언어는 어떤 일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러니까 남녀 차별주의적인 전통, 그 다음에 뭐 그 시집을 가면 네. 우리 소위 이제 시집을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가 외인의 전통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꼭 지켜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그다음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왜 문제가 되죠? 예민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막 그 뜻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언어는 상대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바꿔줘야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예민하게 구는 건 어려운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다. 네. 언어는 사용을 통해 습관화되면서 감수성이 무뎌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맞습니다. 자,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우리 신지영 교수님께서 그 능력을 혼자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도 같은 감수성을 갖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고 낸 책입니다. 오늘 언어 프로불편러가 돼야 언어 감수성이 생긴다. 이런 제목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언어의 높이뛰기의 저자 신지영 교수와 오늘 신상 언박싱 함께했어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